밖에 있을 수도 있어. 실험해야겠다. 이런 거? 일단은 오늘 요거 코랑 혀 남았으니까 요거 먼저 하고, 자, 코는 후각이고 혀는 미각이에요.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코는 냄새 맡는 거고 혀는 맛을 느끼는 건데, 자, 일단 냄새를 맡는다라는 건 어떤 게 자극이냐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자극이야. 자, 맛을 느끼는 건 뭐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체 상태의 물질인지 액체 상태의 물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하면 얘가 지금 코 단면이에요. 이렇게 잘랐을 때 코 모양인데 요 위쪽에 요만큼을 확대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위쪽에 요 코 안쪽 부분에 요 점막, 요 부분을 우리가 후각상피라고 불러요. 그 코 안쪽 표면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면을 우리가 후각상피라고 부를 건데, 저 후각상피 안에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친구들 있죠. 얘네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후각세포야. 시각세포, 청각세포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네가 후각세포예요. 자, 그 다음에 후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였으면 이거 뇌로 가야겠죠. 뇌로 전달해주는 게 누구겠어? 그게 후각신경인 거야. 이게 끝이에요, 코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맛은 어떻게 느끼냐? 이게 혀 표면이에요. 혀 표면을 확대해서 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요 부분만큼을 또 확대해서 여기다가 나타낸 거야. 오케이? 자, 일단 혀 표면의 작은 돌기를 우리가 유두라고 부르고요. 그 유두 중에서도 요 옆면에 맛봉오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확대시켜 놨고 얘가 맛봉오리인 거야. 자, 맛봉오리 안에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이 맛세포예요. 후각세포, 시각세포, 청각세포처럼 맛세포라는 애들이야. 얘네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맛을 느껴. 그러면 이거 어디로 전달해야 돼, 결국? 뇌로 전달해줘야 되죠? 그럼 뇌로 누가 갖다 줘? 미각신경이라는 애가 가서 뇌로 전달해줄 거예요. 요게 감각 느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요 구조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지금까지 했던 눈이나 귀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코랑 혀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맛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 기본 맛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 요 5가지 맛이 우리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전부예요, 사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요 5개고 매운맛, 떫은맛 요런 것은 맛에 속하지 않으니까. 요 5가지 기본 맛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요 5가지 맛만으로 표현을 하나요? 아니죠. 그 이유가 우리 코 막히거나 감기 걸리면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렇죠? 맞아. 미각이랑 후각이랑 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음식 맛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맛은 이렇게 5가지밖에 없지만 다양한 음식 맛은 미각, 후각을 종합해서 느끼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뭐 단맛이랑 신맛 같은 게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다. 됐죠? 요게 미각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후각의 특징은 우리 가끔가다 여름에 처음 에어컨 키면 냄새 날 때 있어요. 그쵸? 근데 냄새 나면 보통은 끄는데 내가 꾹 참았어. 한 10분 참았어. 냄새 계속 나요? 많이 약해져요. 잘 안 나죠. 그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후각 자체는 민감해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느낄 수 있어. 근데 대신에 계속 느끼질 못해요. 많이 피곤해져. 많이 지쳐서 계속 못 느끼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내가 에어컨 냄새는 더 이상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누가 갑자기 떡볶이를 시켰어. 그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저 에어컨 냄새에 대해서 피로해진 거지 새로운 기체물질에 대해서 피로해진 건 아니에요. 새로운 자극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계속 만났을 때 그때 피로해진다. 그 자극에 대해서만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같은 냄새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못 느낀다. 됐죠?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기본 맛 있고 그 미각이랑 후각을 종합해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코 막고 먹으면 사과랑 양파랑 구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는 포도맛 젤리랑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이랑 신맛이라는 맛은 느껴지는데 어떤 게 포도인지 사과인지 이건 못 느낀다는 거야. 이건 후각이랑 종합해서 느끼는 거라서 그렇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미각이 아닌 맛에 여러분 매운맛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뭐야? 통증, 아픈 거다. 이거 대부분 알고 있는데 떫은 맛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떫은 맛은 앞점에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압력을 느낀 거야. 그래서 얘네 둘 다 미각이 아니다. 요거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옆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후각과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건데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 맞죠?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 맛을 느낀다. 자, 그 다음에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이다. 뭐가 틀렸죠? 매운맛 대신에 감칠맛 넣어주시면 돼요.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게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인데 뒤에 갑자기 틀렸죠? 자, 그 다음은 두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거. 냄새를 느끼는 과정은 일단 어떤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요. 후각 상피의 어떤 세포? 후각세포. 그 다음에 후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다. 자,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과정은 어떤 상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맛봉우리의 어떤 세포? 맛세포 타고 맛세포를 자극해서 그래서 어떤 신경 타고? 미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요 탐구 A 내용 여러분 읽어보셨을까요? 이 내용 어렵진 않았어요?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샤프 같은 거 2개 이렇게 잡고 좀 간격을 좁게 해서 손가락 끝을 찔렀을 때랑 손등이나 아니면 팔뚝 같은 데 찔렀을 때랑 이때는 2개로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손등이나 팔뚝을 누르면 하나로 느껴져요.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럼 왜 손끝은 2개로 느껴지고 손등 같은 데는 하나로 느껴져? 뭐라고 설명하면 돼? 감각점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어디에 많은 거야? 손끝에 감각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 있을 거예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서 감각이 예민한 부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나지 않아? 오. 손끝은 2개예요. 그쵸? 차이가 실제로 있어요. 그냥 샤프만 가지고도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도 문제 다 풀어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이거 눈에 이상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 안 하신 거죠? 아직 거길 안 나갔어요. 이거 어렵진 않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하면은 그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139쪽까지 일단 다 풀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도 이번 주에 감각기관과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건데 일단 신경계와 호르몬 먼저 하면 소화계는 뭐 하는데요? 소화계? 소화하는데 호흡계는? 호흡하는데 그럼 신경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게 하는 거, 반응하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자극 전달하고 자극 판단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신경계라는 기관계고 자,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세포는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를 우리가 영어로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런이란 2글자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세포에 핵 들어있는 요거랑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신경세포거든. 뉴런인데 자, 뉴런에서 일단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부를 거야. 신경세포체. 오케이? 요 몸체자예요. 신경세포체라고 부를 거고 요 부분에 일단 핵 들어있어요. 핵 들어있고 여러가지 생명활동 일어나는 부분이야. 핵 들어있고 생명활동 일어나는 데가 신경세포체다. 이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짧은 돌기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짧은 돌기들? 이 짧은 돌기들을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부를 거야. 일단 이름 가지돌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경세포체 있었고
기다랗게 나온 이거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축삭돌기예요. 여기만 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축삭돌기라고 부를 거야. 어? 아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축삭돌기야. 여기 달려있는 얘네가 가지돌기. 오케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런 하면서 배우는 기본 구조고, 가지돌기라는 애는 역할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가지돌기고요. 축삭돌기는 읽어보면 자극을 전달하는 곳이야.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옆에 이런 신경세포가 또 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러면 축삭돌기는 전달만 할 거야. 다른 뉴런한테 전달만 할 거고, 여기 붙어있는 요 가지돌기들은 뭐 한다고? 받아들이기만 할 거예요. 맞아?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이는 애가 줄 수는 없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랑 주는 데랑 따로 있어서 가지돌기, 축삭돌기라고 나누는 거예요. 됐을까요? 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축삭돌기가 보통 이렇게 기다랗게 나타날 거고, 가지돌기가 짧은 돌기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뉴런의 종류 있는데, 뉴런이라는 요 신경세포도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나눌 수 있어. 감각, 연합, 운동이에요. 감각뉴런은 말 그대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 연합뉴런한테 전달해줘요.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야.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럼 연합뉴런은 뭐하냐. 연합뉴런은 내가 판단할 거야.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하는 게 연합뉴런이에요. 무슨 자극인지 생각해보고 그럼 나 어떻게 반응하면 될지 생각하는데, 그게 연합뉴런이고, 운동뉴런은 뭐냐. 연합뉴런 결정을 했어. 공이 날아오니까 내가 피하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저 운동뉴런은 그 명령을 내가 피하자라고 생각만 한다고 피해져요? 내가 근육을 직접 움직여야 되죠. 근육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당장 움직여라. 그게 운동뉴런이 하는 거야. 운동뉴런이 연합뉴런의 판단을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감각뉴런으로 주고, 감각뉴런이 연합뉴런에 주고, 연합뉴런이 운동뉴런에 주고, 운동뉴런이 반응기관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기관이 근육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을까요?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감각뉴런의 역할이 뭐라고? 전달, 연합뉴런. 뭐를? 감각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그 자극을, 그 감각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요. 그럼 연합뉴런의 역할이 뭐다? 판단. 판단하고, 판단만 해? 공이 날아오네 하고 끝나? 운동뉴런 알려줘. 명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명령까지 내려. 피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건 연합뉴런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연합뉴런이 누구한테 그 명령을 전달한다? 운동뉴런한테 그 명령을 전달하면, 운동뉴런은 그걸 또 누구한테 전달해줘? 반응기관한테 전달해준다예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요렇게 그 역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룬다 되어 있어요. 뉴런과 신경 그 차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되어 있어. 중추신경계는요, 우리 뇌랑 척수 있거든요. 판단하는데, 직접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룬다 되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향이 항상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으로 갔다가 연합뉴런에서 운동뉴런으로 가야 되죠? 운동뉴런에서 연합뉴런, 연합뉴런에서 감각뉴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쪽으로만 갈 거예요. 이쪽만 된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 나와 있고요. 요거 외울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써왔던 중추신경계 이야기를 할 건데,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가 판단하고 명령 내릴 거야. 이게 중추신경계의 역할이고, 자, 옆에 그림은 뇌인데요. 뇌를 이쪽에서 자른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 옆면을 본 거예요. 잘랐어.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제일 큰 부분, 지금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을 대뇌라고 부를 거야. 대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주름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어. 좌뇌, 우뇌 들어본 적 있죠?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몸의 감각이랑 운동 조절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고등 정신활동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더라. 나의 의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중앙 부분을 우리가 간뇌라고 불러요. 간뇌하면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같은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대. 그래서 우리 체온 몇 도니라고 물어보면 직접 체온계 잴 필요 없죠. 지금 몇 도예요? 36.5도일 거야. 별일 없으면. 그쵸?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이걸 간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몸속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불러. 좀 뒤에 나와요. 항상성. 요게 간뇌고요. 자, 그 다음에 간뇌 밑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지. 그 위쪽에 사이에 쬐깐한 부분. 요 부분에 우리가 중간뇌라고 부를 거야. 중간뇌라고 부르고, 얘는 눈이랑 관련이 있어요. 눈. 그래서 동공이랑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되어 있어. 눈이랑 관련 있는 거 중간뇌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데 말고 그 아래쪽에 여기 연수라고 불러요. 요 부분이 연수고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같은 거 조절한다 되어 있는데, 심장박동 멈추면 어떻게 돼? 죽어요. 호흡운동 멈추면? 죽어요. 소화 못하면? 죽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수가 멈추면 죽어요. 우리가 뇌사 판정 내릴 때, 제가 죽었을 때 뇌사 판정 내리는 거예요. 얘가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얘가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같은 거에 중추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옆에다가 무조건 반사만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분홍 색깔로 달려있는 부분, 요 부분 우리가 소뇌라고 불러요. 소뇌는 운동이랑 관련이 있어. 내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들이랑 관련이 있어서 근육 운동 조절하고요. 몸의 자세랑 균형 유지하는 데 역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 괄호 안 쳤는데 여기도 괄호 치자. 체온이랑 체액의 농도. 됐어?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뇌야. 요만큼이. 그 다음에 밑에 척수 있는데요. 척수는 척추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밑으로 쭉 이어져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척수라는 부분도 중추신경계고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에 중추다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무조건 반사라고 써주실게요. 이 무조건 반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옆에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 부위 되어 있는데, 구구단을 외운다. 정신활동이죠. 어디야? 대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울 때 땀 흘리는 거. 간뇌. 체온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대. 심장 조절하는 거. 연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발로 서서 균형 유지하는 거. 소뇌가 역할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에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진짜 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다 가는 신경계다 생각하면 되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랑 몸을 연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이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요. 감각뉴런, 운동뉴런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거 밑에 자율신경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어요. 그 중에서 교감신경은 하기 전에 미안. 자율신경의 저 자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자유로운 거. 자유롭다는 게 뭔데? 독립되는 게 누가 시키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쟤도 자율신경도 누가 시키지 않을 건데, 우리 몸에서 시키는 애가 누구야? 뇌 중에서도 누구야? 대뇌가 시키거든요.
의식이라는 건 대뇌가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소뇌가 그 우리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적인 정신활동은 대뇌에서 일어나는데 대뇌가 판단해서 내 팔을 움직이는데 자율신경은 대뇌의 역할, 대뇌의 그 명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안 받아요. 그럼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당장 심장 빨리 뛰게 해봐 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소화 빨리 시켜봐. 돼요? 안 되죠. 그럼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오케이? 의식적으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애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교감신경의 역할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로 되돌려 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긴장했을 때 동공 크기가 그 고양이 혹시 사냥놀이 하는 고양이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사냥놀이 하는 애들 눈이 이렇게 커다랗거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수 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냥놀이 할 때는 완전 커다래. 동공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사냥놀이 할 때 얘가 늘어진 상태일까 긴장했을 때 잡아야 된다 하겠어. 긴장한 상태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공 크기 확대되는 게 긴장 상태고요. 축소되는 게 안정 상태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호흡 운동 긴장했을 때 호흡이 빨라져? 아니면 느려져? 빨라지죠. 호흡 운동 촉진되는 게 긴장 상태, 억제되는 게 안정 상태.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긴장했을 때 어떻게 돼? 빨라지죠. 촉진되는 게 긴장, 억제되는 게 안정이고요. 긴장하면 소화돼야 안 돼? 안 되죠. 긴장했을 때가 억제, 그 다음에 안정했을 때가 촉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은 내가 긴장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시험장에서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빼고는 그쵸? 이거 빼고 긴장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시면 되고 긴장 상태에 해당하는 거 교감신경 작용이고 안정 상태에 해당하는 거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다 연결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요것만 외우고 뒤에는 생각해보면 된다. 오케이. 자, 옆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있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되어 있는데 다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어떻게 한다? 교감신경은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박동 촉진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은 심장에 작용해서 억제한다고. 하나의 기관에 둘 다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촉진, 하나는 억제죠. 완전 반대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학교에서 요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량작용이라고 불러요. 일단 요런 작용을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서로 반대작용하고 있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 밑에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로 되돌리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거 A, B, C 중에 누구야? C. C의 이름 뭔데? 축삭 돌기. 책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A의 이름이 뭐였어? 뉴런. 아니, 5글자였어. 신경세포체. 자, 그 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B고요. B의 이름은 뭔데? 가지돌기. 됐죠? 자, 그 다음에 A, B, C 있어요. A는 무슨 뉴런이야? A부터. 무슨 뉴런? 감각 뉴런이야. B는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 각 설명에 해당하는 뉴런의 기호랑 이름을 쓰세요 되어 있고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C 운동 뉴런. 그 다음에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 내리는 거.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 내려. B 연합 뉴런의 역할이고요. 이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게 A 감각 뉴런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극 전달되는 방향을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어디부터야? A, B, C. 자, 그 다음에 4번. A의 이름이 뭐야? 대뇌. 그 다음에 B는? 아니야. 간뇌. 사이뇌라고도 하거든요. 간뇌. 그 다음에 C는?
중간내. D는? 척수. 아니야. 연수. 여기 연수고요. 그 다음에 E가 손에 해당하죠. 자, 그 중에서 대뇌의 역할은 이 중에 누구야? 기억. 기억 학습 등 정신활동 감당하고 있고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조절하는 건 누구야? 연수. 그러면 D랑 연결하시면 되겠고,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 중간뇌니까 C랑 연결하고, 근육운동 조절과 몸의 균형, 손에 E랑 연결하고, 체온, 체액의 농도 등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간뇌랑 연결해 주시고, 다음 척수는 말초신경계 해석한다. 오. 중추신경계 해석해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X. 그쵸. 부교감신경은 안정상태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말차. 이거 맞다고 하시면 돼요, 말차.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S. 대뇌의 명령 받지 않고 조절하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의식적인 반응이랑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의식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 뇌 중에서 누구? 대뇌.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이 날아오는 거 보고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직접 생각하는 거고, 대뇌가 반응의 중추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요, 반대로 대뇌 과정을 거치지 않아. 내가 판단을 안 할 거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로 작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을 안 거친 거다. 그러면 대뇌 판단을 거치는 건 내가 공이나 돌이 날아오는 걸 보고 피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건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전자를 들고요. 컵을 보고요. 컵 안에다가 적당량만큼만 채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판단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급히 뗄 때는 내가 뜨겁다는 걸 느끼고 떼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내가 뜨겁다는 걸 느끼고, 이거 한 3초 정도 되고 있으면 화상 크게 입을 것 같다 싶었을 때요. 그런 판단해? 의식적으로? 내가 떼고 나서 아프다 하면서 야 이거 오래됐으면 됐겠다, 화상 입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 그래서 이런 뜨거운 주전자에 닿아서 뗄 때라든지 앞정에 찔려서 이렇게 손을 뗄 때, 이럴 때는 내가 이거 나한테 위험해라는 판단을 하고 뗀 게 아니야.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척수가 명령한 거야. 그래서 얘네는 빠르게 일어나요. 되게 빠르게 일어나. 의식적 반응은요,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아요. 의식적 반응으로 이걸 떼야 된다면 대고 뜨겁다, 많이 뜨겁다, 손 다칠 것 같다 하고 떼야 돼. 느리겠죠? 맞아요. 복잡할수록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얘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내가 뭔가 섬세하게 일을 할 때, 생각해서 일을 할 때고, 무조건 반사는 내 생명을, 내 몸을 보호할 거야. 위험하니까 일단 떼고 보는 거야. 떼고 나서 이거 많이 뜨거웠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거, 회피 반사라고도 하는데 움츠림 반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츠리는 거 척수가 중추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무릎 치는 거 해봤을까요? 무릎 반사도 척수가 중추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무릎은 올라가요. 그쵸? 척수 반사고, 그 다음에 연수는 연수가 중추가 됐을 때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같은 건 안 돼요. 내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애들이죠, 얘네. 그 다음에 중간뇌는 동공반사 일어나요. 자, 중간뇌는 눈이랑 관련되어 있다 이야기했죠. 중간뇌 반사는 동공반사다, 연결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연수반사는 목 위쪽에서 일어나는 애들 생각해 줄 거야. 그래서 방금도 쓰여 있었는데 연수 눈물 분비에도 관여하거든요. 재채기 입이죠. 딸꾹질 입이고요. 침분비 입에서 일어나요. 눈물 분비 일어나는 것들. 요런 거 연수에서 일어난다 보고, 그 다음에 척수 같은 경우는 주로 목 아래쪽이에요. 혹은 전신. 무릎 반사 목 아래쪽이고요. 땀 나는 것도 척수 반사거든. 땀 나는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죠. 이런 전신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주로 척수 반사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를 때는 봐요. 보는 건 참고로 바로 뇌로 들어갈 거야. 척수 안 거치고 바로 뇌로 들어가고요.
뇌로 들어가서 요 초록 색깔이 연합 뉴런이야. 보고 판단했어. 판단한 다음에 내 팔로 갈 땐 척수 타고 가서 운동신경이 근육한테 전달해요. 그만큼만 따라라. 이제 그만 따라라. 오케이? 그래서 중추가 대뇌라는 거야. 지금 여기 대뇌 있고요. 얘가 반응에 중추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급히 뗄 때는 자극이 들어와요. 들어와. 근데 자극을 보고 봤더니 척수가 느끼기에 이거 위험한 상황인 거야. 척수가 바로 판단해서요. 대뇌까지 안 가고 자기가 운동신경한테 명령 내려서 손 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가 여기 척수다. 됐을까요? 무조건 반사랑 의식적 반응이랑 두 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엔 반응 경로도 그래서 훨씬 짧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생각하고 간다면 타고 가. 척수 타고 뇌로 가. 뇌에서 판단해. 내려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뗄 거야. 이것보단 가, 판단해, 떼. 훨씬 빠르죠. 그래서 경로도 짧고 이래서 훨씬 빠르게 일어날 거고 무릎 반사, 동공 반사 있고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라고 했죠. 동공 반사는 중추가 어디다? 중간뇌가 중추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뇌가 눈이랑 관련 있다고 했으니까.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반응 경로 비교 보시면 앞정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드는 건 척수 반사겠죠? A 타고 들어와서 척수에서 중추로 해서 바로 운동뉴런 타고 반응기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HE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친대. 그럼 들어온 감각이 시각이죠? 맞아? 그래서 F 다음에 C로 가셔야 돼요. F 다음에 C로 갈 거고 FC 그 다음에 D로 갔다가 E로 가야겠네요. 찾아와죠?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았어 이번에. 그러면 F쪽 안 갈 거예요. 눈을 감고 더듬더듬해서 연필을 집을 거래. 지우개 말고. 내가 한번 판단해야 되죠? A 타고 들어와요. 뇌로 갈 거야. 대뇌로. 그래서 A 타고 들어와서 B 타고 대뇌로 갔다가 C에서 판단하고 D 타고 G 타고 반응기관으로 가야겠네. G? E 타고. 오케이? 그래서 A, B, C, D, E 요 순서로 이루어진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요 화살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요거 문제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옆에 있는 문제 먼저 볼게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건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의식적 반응은 대뇌 판단 과정 거친다. 의식적 반응이니까 대뇌 판단,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대뇌 판단 과정 거치고요. 무조건 반사는 느리게 일어난다? 빠르게 일어나고요.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거. 의식적 반응일 거야.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아니에요. 무조건 반사 말고 여기 의식적 반응으로 해주시면 뒤에가 맞는 말이긴 해요. 자, 그 다음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 자극, 감각기관이 들어와요. 감각신경, 그 다음에 중추 어디야? 척수.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서 반응기관 가서 반응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걸 보고 길을 건널 거예요. 그럼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 타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 대뇌로 들어가야지. 그쵸? 대뇌로 들어갔다가 바로 운동신경으로 여기 E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척수 타고 한번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대뇌 다음에 척수 타고 운동신경 갔다가 반응기관 가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자, 호르몬 하시면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이야기하고 호르몬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있어요. 하나는 있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도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인 건 몰라고 성장 호르몬은 알잖아. 성장 호르몬은 많이 들어봤을걸요?
그쵸?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같은 거고. 에겐. 에스트로겐. 맞아요. 에겐. 에스트로겐이랑 테스토스테론. 요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에겐인데 왜 쟤네로 끝나요? 에스트로젠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에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런 게 호르몬인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무슨 신호를 전달해? 키 크는 신호를 전달해 줄 거고, 그래서 몸에 키를 키우거나 뭐 부피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고, 얘네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혈액으로 분비되고요. 혈관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냥 쭉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호르몬이라는 걸 만드는 부분에 그 뭐 세포 덩어리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거 우리 내분비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직접 분비될 거야.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아닌 경우는 땀 같은 거. 땀샘에서 땀샘의 그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비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분비를 바로 혈관으로 할 거라는 거야. 무슨 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할 거예요. 혈관으로 분비하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혈액 타고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어. 맞아? 온몸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호르몬의 특징이고요. 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되어 있는데, 저 표적세포가 말 그대로 타겟셀이야. 그래서 타겟에 가서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하는 곳에만 가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조금만 나와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면 혹시 그 질병 알아요? 키 너무 커지는 거. 거인증이라고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인증 같은 거. 2m 넘게 크면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죠. 근데 막 2m 넘게 크는 거야. 그 경우에 우리 거인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을 때도 물론 조금만 있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예 없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키가 작겠죠. 외소증, 소인증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이상 증상 나타날 수 있다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네 번째는 호르몬이랑 신경의 작용을 비교를 해놨는데, 왜 비교를 했냐? 아예 관계없는 것들끼리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강아지랑 책상이랑 비교할 거예요, 굳이? 아니야. 강아지랑 고양이는 비교해 볼 수 있어도. 호르몬이랑 신경도 분명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공통점이 뭘까?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고요. 신경의 역할이 뭐였어? 더 전달해주는 거. 신호를 그 감각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그 신호 전달하고, 요런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했었고, 호르몬도 역할이 뭐라고? 여기저기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신호 전달하고 몸을 조절하는 역할하는 공통점이 있는 애들인데, 차이점도 많아서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혈액이에요. 혈액 타고 움직일 건데, 신경은 뉴런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뉴런에서 뉴런으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뉴런에서 뉴런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속도는, 그럼 신경은 뉴런에서 바로 뉴런으로 가는 거예요.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빠르겠지?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고요. 분비되고요. 혈액 타고 온몸을 돌다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할 거예요. 신경에 비해서 좀 더 느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 보시면, 호르몬은 내 몸에 돌다가도 표적기관에 가서 붙어서 작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직 작용 안 한 애들 더 있을 수도 있죠.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신경은 한 번 갔다 돌아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한 번 가서 작용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은 지속적이고 신경은 일시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신경 같은 경우에 자, 요렇게 3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연결 안 된 친구 하나 있어요. 내가 얘를 자극하면 요렇게 갈 거야. 이거 돼. 근데 얘를 내가 자극했다고 해서 얘가 전달을 받을까? 못 받아. 연결된 애들끼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매우 좁아요.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 타고 온몸 돌아다닐 거니까 넓겠죠. 여기까지 비교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내분비샘 하면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몸에 어디 있냐 했을 때, 자, 우리 여기 뇌 구조 있고, 여기 이름 뭐라고? 대뇌. 그 다음에 여기가
간내. 그 다음에 여기 중간내. 여기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연수까지 있어요. 근데 요 간내 밑에 지금 뭔가 작게 달려있는 거 보여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불러요.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적혈구 뭐 그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라고 외웠듯이 그냥 나비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비 모양의 갑상샘 있어요. 얘가 갑상샘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자거든요. 혹시 이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요? 맞아. 소화할 때 얘기했었는데, 저 이자는 지금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으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 이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 옆에 달린 분홍 색깔 얘네 뭐야? 아니 얘네 뭐야? 잠깐 폐. 아니야, 폐는 여기 있어. 예. 콩팥이에요, 얘네. 콩팥 위에 삼각형으로 지금 뭐 달려있죠? 맞아요. 여기를 우리가 부신이라고 불러요. 부신이라는 내분비샘이 있고요. 갑상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성의 난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정소까지 있어요. 됐을까요? 얘네도 내분비샘으로 작용을 할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 내분비샘에서 각각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의 역할이 뭔지까지도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으로 생장 호르몬 되어 있어요. 역할이 뭐라고? 생장 촉진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있는데 이름 보니까 뭐하게 생겼어? 누구를?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티록신 분비 촉진인데 요거 갑상샘 보면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있어. 이뇨작용이 무슨 뜻이야? 이뇨작용. 소변 보는 거죠. 요 앞에 항자가 붙으면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뜻인 거거든? 이뇨작용, 소변을 못 보게 막는 호르몬이라는 거야. 자, 이건 결과고, 왜 소변이 줄어드냐라고 하시면 기능은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대요. 여과 제흡수 분비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중에 제흡수가 뭐야? 다시. 맞아. 오줌이 될 뻔한 걸, 내 몸에 필요한 거 다시 흡수하는 걸 제흡수라고 했죠.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면 오줌이 될 뻔한 물을 혈액으로 들고 오면 오줌 양은 어떻게 되겠어?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보고 항이뇨 호르몬이란 이름을 붙인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요. 역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랬어. 갑상샘에서 그러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능 티록신 분비 촉진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티록신은 뭐하냐? 세포호흡을 촉진시킬 거야. 오케이? 세포호흡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티록신 나온다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부신 있고요. 부신에 아드레날린 있어. 에피네프린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나오고요. 얘네 아드레날린 우리 언제 나와? 잠잘 때 나올까?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때 나올까? 신나게 뛰어놀고 있을 때 나와요. 심장박동 촉진되고요. 혈당량 증가하고 혈압 올라가요. 오케이? 요게 아드레날린의 역할이고, 그 다음 이자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있는데, 인슐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인슐린 언제 들어봤어? 인슐린 부작용 너무 어려운 데서 들어봤는데. 인슐린 우리 당뇨병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인슐린의 역할이 혈당량을 줄여주는 거거든? 근데 인슐린이 안 나오면 그럼 혈당량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계속 높은 상태에 있죠. 그 경우에 우리 당뇨 올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시키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당뇨가 너무 높은 거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소변에도 소변에도 설탕이 섞여 나오는 거야. 당분이. 설탕이 아니라. 낮은 건 뭐예요? 저혈당. 저혈당이라고 불러요, 그냥.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성호르몬 나오고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성호르몬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8번 볼게, 그러면.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 비교한 건데, 신호 전달 속도는 어때요? 호르몬이 느리고요. 신경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작용 범위 호르몬 넓어 좁아? 넓고요. 신경은 좁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A부터 F까지 이름. A의 이름 뭘까? 간내 밑에 작게 달려있는 거. 뇌하수체.
B는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샘. C는 콩팥에 달려있는 거 부신. 그 다음에 D 이자. 그 다음에 E 난소. F가 정소. 자, 그러면 요때 생장 호르몬 분비되는 내분비샘은 어디죠? 뇌하수체. 자, 몸에 생장 촉진하고 있고요.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 거 누구야? 호르몬. 어디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8글자 다 써주셔야 돼요. 맞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TSH라고 줄여서 부를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콩팥에서 물에 제법 촉진하는 거.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 촉진하는 거 누구의 역할이야? 티록신이고 티록신 누가 분비해요? 갑상샘. 근데 갑상샘이 자극 호르몬인데 갑상샘은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자극받아서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 어디야? 부신. 부신이고요. 심장박동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촉진. 자, 그 다음에 인슐린 나오는 거. 이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아니야. 감소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글루카곤.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어디서 분비된다? 난소. 남자의 2차 성징 발현하는 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고요. 정소에서 분비되고 있죠. 여기까지 이거 다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호르몬 관련 질병 있어요. 생장 호르몬 적게 나오면 소인증,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거인증인데 이건 성장기의 이야기라서 키가 작은 거 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성장기 이후라고 하면 성장판 다 닫혔어. 그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말단이 커져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되어 있어. 끝부분, 코나 입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같은 게 커질 거야. 비대라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과 코가 두꺼워지고요. 손과 발이 커지는 거. 요거 성장기 이후에 나타나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티록신 결핍되면요. 갑상샘 기능이 떨어져. 그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많아지면 갑상샘 기능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해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고요. 저하증은 피로해지고 추위 잘 타고요. 체중이 증가한다 되어 있고, 항진증은 맥박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한다 되어 있거든. 다이어트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그냥 지금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는 애의 역할이 뭐라고? 당뇨병. 아니야. 잠시만요. 티록신. 세포호흡을 촉진하거든. 세포호흡이 뭔데? 세포호흡. 아이씨, 그게 뭔데? 뭐를 어떻게 해? 세포가 호흡하다. 세포가 호흡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 광합성. 아니야, 광합성의 완전 반대. 광합성은 뭘 만드는 거였어? 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반대니까 물을 만들어. 세포호흡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합성은 뭘 만들어? 광합성은? 포도당 만들죠? 세포호흡은 뭐 하는 거다? 포도당을 써요.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포도당이 저장 안 되게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세포호흡 하는 거야.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기능이 너무 과해지면.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긴 세포 줄어드니까 체중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슐린 결핍되는 경우에는 혈당량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뇨병 걸릴 수 있고요. 당뇨병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오줌에 설탕 섞여 나올 수 있고 당분 섞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갈증 느낀다. 이런 증상이 있구나 정도는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드디어 항상성 나오는데, 항상성이라는 거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다. 몸의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고, 신경이랑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할 거예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뭐 하셔요? 됐어? 자, 그래서 체온 유지랑 혈당량 유지,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유지 같은 거 할 건데, 그럼 체온 우리 얼만데? 36.5도라고.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36.5도 맞춰주는 게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조절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항상성 하면 헷갈리기 쉬운 게 항상성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살면서 평생 36.5도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바뀌고? 아니야. 내가 36.5도에서 열이 좀 나서 38도 되면 나 죽어요? 아니죠. 38도 되면 어떻게 돼?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돼? 결국 다시 36.5도가 되죠. 그거야. 내가 올라가면 36.5도로 내려줄 거고요. 내가 추워서 내려가면 다시 올려줄 거야. 36.5도로. 항상성은 이렇게 일정하게 요 가운데로 유지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성질이 아니야. 오케이? 자, 요게 항상성이고, 그래서 우리 체온 조절 과정부터 보시면 주위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이 높아질 수 있어. 그때 내가 다시 낮춰주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주위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더운 자극을 고온 자극이라고 부를 거야. 자, 고온 자극 받으면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어딜까? 간뇌거든요. 간뇌가 중추야. 간뇌 가지고 우리 간뇌에서 명령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 볼 거예요. 자, 우리 체온 조절할 때는 열 방출량이랑 발생량을 조절할 건데 열 방출량이 증가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열 방출량이 좀 낮아져요. 오!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면 체온이 낮고 올라갈 거야. 그 중에서 우리 지금 고온 자극 받아서 더워졌어. 체온 올라갔으니까 낮춰주기 위해서 방출량을 어떻게 해야겠어? 높여줘야겠죠. 오케이? 자, 열 방출량 증가시키는 방법 보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된대요. 혈관에 혈액이 흐르죠. 혈액이 36.5도로 따뜻할 거 아니야, 그쵸? 그 상황에서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 양이 많아지면 피부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확장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더울 때 얼굴 빨개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근처 혈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땀 분비 증가할 건데, 땀 나면 우리 그 땀이 계속 내 몸에 머물러 샤워할 때까지? 아니야. 그 땀 어떻게 돼? 없어요. 말라요. 마르는 걸 우리 그 상태 변화 뭐라고 하죠? 잠깐만. 물이 액체면 기체가 되나요? 기화고요. 기화열은 흡수일까요? 방출일까요? 흡수야.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흡수죠. 기화열 흡수에 의해서 열 방출량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 방출량 증가시켜놨더니 체온이 낮아졌네. 그래서 정상 체온 됐어요. 이게 고온 자극 받았을 때 이야기고, 오른쪽이 좀 더 길어요. 지금 저온 자극 받았을 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자, 주위 온도 낮아졌어. 저온 자극이에요. 그쵸? 이번에도 간뇌가 중추로서 작용을 할 거야. 명령 내릴 건데, 갈래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 파란색부터 볼게요. 자, 신경의 작용이 빨간색이고 호르몬이 파란색이야. 파란색부터 보시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대. 그럼 어떻게 돼? 누구를 자극해? 티록신. 갑상샘을 자극해서 맞아.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할 거예요. 맞아요? 티록신의 역할이 뭔데? 티록신 그 세포. 세포 발열 반응이었어? 흡열 반응이었어? 세포는 잠깐만요. 발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됐어? 맞아요.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호르몬으로 이렇게 열 발생량 증가시켜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빨간 색깔 신경이에요. 추울 때 우리 몸 덜덜 떨리죠. 덜덜 떨리면 그 기계적인 떨림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이때도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쪽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킬 거래.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건 열 발생이랑 관련 있어? 방출이랑 관련 있어? 방출이랑 관련 있죠. 수축됐으니까 방출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방출량 감소하는 것까지 해서 체온 높아지고 결국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 다 해주시면 돼요. 밑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 확장하면서 열 방출량 증가하고요. 땀 분비 증가하면서 열 방출량 증가할 거고, 추울 때 저온 자극 받았을 땐 피부 근처 혈관 수축하면서 열 방출량 떨어지고 근육이 떨리고 요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호흡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할 거다까지. 자, 그 다음에 옆에 피부 근처 혈관 변화 이렇게 된다는 거야. 확장되는 거, 수축되는 거.
흘러가는 혈액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요때는 열 방출량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혈당량 조절 있어요. 혈당량 누가 조절한다고? 인슐린,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해? 높여줘요. 아닌데 낮춰주고요. 글루카곤은 높여줘요. 자, 그럼 혈당량이 언제 올라가냐? 우리 밥을 먹어요. 내가 녹말을 먹으면 분해되고 포도당으로 분해됐어.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됐네요. 혈액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갔어. 혈당량이 어떻게 됐겠어? 높아졌겠죠? 오케이. 혈당량이라고 하면 혈액 속의 당분의 양이에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식사에서 혈당량 증가한 왼쪽 먼저 보시면 혈당량 증가했고요.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돼요. 왜? 인슐린이 혈당량 어떻게 해? 감소시키니까. 지금 혈당량 높아졌으니까 인슐린 나와야 돼요. 됐어? 자, 나와야 되는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번째는요. 간에서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킬 거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거든. 그럼 포도당은 단당류고요. 저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포도당 합쳐서 만든 거야. 그럼 포도당 싹 다 모아다가 다당류로 합쳐버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아니야. 적어지는 거야. 포도당을 합쳐서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야. 커다란 걸. 포도당 적어지죠? 혈당량 낮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리코젠은 간에 저장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혈당량 떨어지면 그거 분해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거.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될 건데 혈당량이 어디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라고? 다시. 혈당량이 어디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혈관에 들어요. 피에 들어있는,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혈당량이라서 그걸 세포가 가져가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세포는 그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걸 세포가 가져가 버리면 혈액 안에는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혈당량 낮추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시킬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당량이 낮아지는 과정 보시면 운동하면 에너지 필요하죠? 네. 세포호흡이라는 게 포도당 분해에서 결국 에너지 얻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하면 혈당량 감소할 거예요. 세포호흡하면서 포도당 썼으니까. 자, 그러면 혈당량 낮아졌으니까 높여주는 글루카곤 나와야 되죠? 글루카곤은 간에서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혈액으로 분비하면 혈당량 올라가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공통적인 표적기관이 어딜까? 간. 간이 공통적인 표적기관이다 해주시면 돼요. 인슐린 같은 경우엔 온몸의 조직세포도 표적세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둘의 공통적인 주된 표적기관이 어디니? 라고 하면 간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혈당량 높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하면 첫 번째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포도당이 단당류고 글리코젠은 그거 붙여서 만든 거라고 했죠. 합성이죠. 그 다음에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촉진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혈당량 낮출 거고요. 혈당량 낮을 때는 글루카곤 분비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낼 거야. 그럼 혈당량 높아지겠죠? 네. 오케이? 요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말했잖아요. 진짜 엄청 많다니까. 요 세 페이지를 싹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자, 요 페이지 일단 문제 볼게요. 11번.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난 질병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티록신 분비 부족. 누군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저하증, 리을로 가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부족. 당뇨병, 생장 호르몬 분비, 성장기의 부족. 후유증. 그 다음에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 과다 분비. 말단 비대증. 성장기의 과다 분비는 거인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울 때랑 더울 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인데 근육이 떨리는 건 열 발생량이야, 방출량이야? 발출. 기계적으로 떨리면 발생시키는 거야. 만드는 거야.
발생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발생량 높여주기.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건 분비가 지금 열 맞춰주면 어떻게? 발생량을 조절해, 방출량을 조절해. 방출. 방출량을 어떻게 해? 높여줘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건 방출량을 맞아요. 방출량을 높여요. 자, 그다음 피부 근처 혈관 수축되는 거. 수축. 어. 방출량을 낮춰줘요. 좋아요. 그다음에 티록신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 촉진되는 거. 방출. 발생을 발생. 높여줘요. 맞아요. 세포호흡이 발열 반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추울 때 일어나는 건 뭐야? 방출을 추울 때 방출을 낮추거나 어. 발생을 높이는 방출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13번에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것. 열 발생량 방출량을 증가한 것 END.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A랑 B의 이름. A. 응. 혈당 증가. 글루카곤. 글루카곤. 그다음 B는 인슐린. 인슐린. 자, 그럼 15번.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누가 분비될까? 높을 때. 높을 때 인슐린. 인슐린. 호르몬 B가 분비되어서 간에서 뭐를 뭐로 바꿔? 폴루당을 글루코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하고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할 거고요. 혈당량 낮을 때는 누구야? A. A.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간에서 뭐를 뭐로? 글루코젠을 포도당.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여기까지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탐구 A랑 B는 학교에서 했다고 했죠. 그럼 문제 푸실 수 있죠.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요 그림처럼 나와 있는 것도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앞에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도식화되어서 나타나 있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날아오는 뭘 볼까? 날아오는 돌을 보고 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자, A로 봐요. A로 봐요. 왜? 날아오는 돌 봐요. 보는 거니까 A부터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날아오는 돌 보고 뭐 한다고요? 피할 거야. B예요. C. 대뇌에서 바로 운동량을 가지 않아요, 지금은. 척수로 E. 응. H. 오케이. 지금 눈을 찡그린다. 요 경우에 C 타고 가고요. 눈 얼굴 쪽으로 갈 때 나머지는 척수 타고 가는 거. 내 몸을 움직이는 건 척수 타고 간다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손 넣어서 열쇠 찾을 거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응, 손 넣어서 열쇠 찾을 거야. 어떻게 할까? F. 그래서 10cm 찾아야 되니까 DB. DB. 그 다음 EH. EH.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만해요? 아니요. 안 할만하면 당신의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만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그러면